경찰이 통일교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경찰은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 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6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이틀 전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검 조사 당시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데 결국 중형이 구형되자 법정에서도 처음으로 관련 증언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한학자 총재를 조사합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접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통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합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등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에 보낸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한 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이 건넸다는 시계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라든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연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2인자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데는 한 총재 재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의혹의 발단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금품 제공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치소 접견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해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통일교에선 이번 파문이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을 지지한 게 윤 전 본부장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자 윤 전 본부장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간부들 사이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이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에게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지시했냐며 한 총재의 개입 여부를 묻자 이 전 부회장은 윤영호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시 후보 쪽에 접근한 건 윤 전 본부장 판단이라는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며 자신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연설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 모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행사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제주 일정 때문에 비대면 대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캠프 인사 2명을 대신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일정을 조율한 게 윗선 결재 없이 본인의 판단대로만 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은 특정 정파에 국한된 접촉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탈모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에 의한 탈모도 병이라고 할지 말지는 개념 정리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재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꼽았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만 받는 혜택은 적어 억울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은 일부 건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내 탈모인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탈모 치료와 관련된 시장도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때문에 탈모 치료들 중에서 어디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병의원에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환자는 24만 8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환자가 40%를 차지합니다. 원형 탈모를 포함해 질병으로 인식하는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외에 노화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탈모 치료약은 물론 레이저 치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와 탈모 샴푸, 탈모 화장품까지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치료 비용도 몇천 원 하는 약품부터 수백만 원인 모발 이식술까지 다양합니다. 탈모 시장이 이처럼 커지는 건 탈모에 대한 낙인 때문입니다. 또래들 대비 머리가 많이 빠져 있거나 내가 이제 미혼인데 머리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 만날 때 위축되거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좀 그런 걸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건보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 혜택을 받는 정도가 미미한 탓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또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걸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여권에서 제기한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잘하란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이른바 책갈피 달러가 논란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열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례간담회. 앞서 SNS에 책갈피 달러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 사장은 재차 못 박았습니다. 칼이나 송곳이나 또 액체류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달러의 밀반출이라든지. 그러면서 이 사장은 여권에서 제기한 사퇴론 또한 일축했습니다. 이 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질타 장면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잘못
된 부분 제대로 좀 챙기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업무 보고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임기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검 조사 때도 이런 내용을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는데 결국 중형이 구형되자 법정에서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우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주가 조작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재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손탁한 사실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전 대표 변호인이 돌연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근거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특검이 이 전 대표가 거짓 진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자 나온 반박입니다. 김 여사가 이 전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대표는 주가 조작 사건 이전 시기 김 여사로부터 15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18억 원으로 불려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진술이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주가 조작 공범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대표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없는 건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구속 만기 이틀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 16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 기한도 끝나 그 전에 선고 날짜를 잡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 불법인지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제한을 추진합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면법과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 확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면 복권 관련된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 담아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안을. 또 위헌 논란이 들끓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 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니다.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연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했고 친윤으로 불리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 전 대표 문제를 오래된 고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와 당원을 향해 선을 넘는 비판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위의 독단적 주장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2호선 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즉시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징계에 앞서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오래된 고름을 짜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로운 아젠다, 배어 투쟁과 민생 두 축으로 좀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여의도연구원은 팬덤 정치가 엘리트 정치인에게 과도한 권력을 실어줬다. 한동훈 팬덤의 부상이 당내 분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팬덤을 겨냥했습니다. 당 차원의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철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 직무 수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해산 절차가 문제가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학자적 소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자적으로 봤을 때하고 정부의 일을 했는 거 행정하고는 다른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로 치켜세웠습니다. 헌법학자이다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 SNS 이용 규제 검토 시사 발언을 했다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핵심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또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에 조속한 정상화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방미통위위원 후보자 공모에 나선 가운데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이 지난 12일 청구한 보석신문도 진행됩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 시리즈가 오늘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합니다. 압도적인 화제성 속에 사전 예매율은 77%, 사전 예매량은 56만 장을 넘겼습니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육자 협의체의 첫 회의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한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시 첫날 완판된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판매가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12일 출시된 트라이폴드는 당일 주요 매장에서 개점 직후 모두 판매되고 온라인에서도 5분 만에 전량 소진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 김범석 쿠팡의장 없이 진행될 예정이죠. 외국에 살고 해외 일정이 많아 출석이 어렵다는 김범석 쿠팡의장을 겨냥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우리나라 입국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범석 쿠팡의장은 해외 거주와 글로벌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해왔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부터 어렵고 강제력이 있는 동행명령장 집행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김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을 영구히 정지시켜달라는 국회 전자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병역을 회피한 이유로 20년 넘게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는 스티브 유, 유승준 씨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쿠팡의 정보 유출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간 별도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 행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 협의가 주목되는 가운데 위 실장은 필요하다면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을 건설하려면 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에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 핵잠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 조율에 대해선 미국과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촉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은 박 씨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화장기 없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박나래는 확산되는 의혹들에 해명이나 사과를 하기보단 법적 절차를 기다리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길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안 정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뭐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 이제 그 매니저들의 어떤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인 이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박나래는 갑질 의혹에 대해 매니저 측과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설명했지만 전 매니저 측은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측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매니저와의 불화에 더해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공방의 진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 씨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출소 후 조 씨는 6차례나 집에서 무단 이탈했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실거주지를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이름을 입력하니 대상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인 5년이 지나 지난 12일부터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경기도 안산에 거처를 잡은 조 씨는 지난해 10월 기존 거주지에서 2km 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더는 조두순이 사는 곳을 알 수 없게 된 시민들은 혹시나 내 집과 가까운 쪽으로 조 씨가 이사해도 알 방법이 없다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출소 이후 조 씨는 집에서 6차례나 무단 이탈했고 2023년 12월엔 야간 외출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조 씨는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정신병을 앓아 약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평등부는 조 씨의 신상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감찰관의 24시간 감시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치고 퇴사를 한 뒤에도 창고에 들어가 또 절도 행각을 벌인 전직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른 통신사 대리점으로 새로 취직해 또다시 휴대전화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에서 8월 초까지 대리점 휴대전화 4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회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단 A씨는 범행 직후 퇴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대리점을 2번이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놓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매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추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며칠 뒤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으로 이직을 했는데 첫 출근을 한 지난 8월 휴대전화 3대를 또 훔쳤습니다. 한 달 동안 빼돌린 휴대전화만 9대로 1,500만 원 상당입니다. 각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경찰에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휴대전화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곧바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사들인 휴대전화가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데 경찰은 B씨가 작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 B씨를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박세현 씨가 최근 해병대 1323기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날 아버지를 향해 격리를 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세현 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 귀국해 지난 10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육군 출신인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해병대에 지원한 건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성인이 된 모습은 처음 본다, 요즘 정재계 입대 소식이 많이 들리는 듯 자원 입대한 게 바람직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현 씨는 해병대 전방부대에 배치돼 18개월간 복무한 뒤 전역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중국의 한풀을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영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같은 판매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한 중국식 복장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엔 한푸를 입고 우리 경복궁을 누비는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런 식으로 한복이 한푸라고 주장하려는 것, 캐대언 등 K컬처 때문에 한복이 관심을 받으니 묻어가려는 거다. 정부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신입 승무원의 첫 비행날, 모자와 선글라스로 중무장한 중년 부부가 몰래 뒤를 따릅니다. 바로 해당 승무원의 부모님이었는데요. 나 큰일 났다. 나 조금 놀랐어. 너무 기특 같은 것 같아서 나 촬영 못할 것 같은데. 사랑아. 모자도 평생 안 쓰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몰랐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쫓아온 줄 알고 딱 보자마자 와, 큰일 났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신입 승무원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한 지 닷새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부모님 보고 당황한 거 현실적이라 웃기다, 눈물 흘리다 웃었다, 화목한 모습이 좋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하는 우리나라 청년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늘긴 했지만 36%에 그쳤고 소득 만족도는 30%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은 20대보다 일자리와 소득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률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대출과 투자 사기 등 불법 금융 행위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29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포상금은 역대 최대인 1억 3,100만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4%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 행위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어서 허위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달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건의 7.4%가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의 한 가게 화장실에서 라쿤이 발견됐습니다. 만취해서 바닥에 대자로 뻗은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류 판매점. 여기저기 여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건 다름 아닌 라쿤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들도 다 이 녀석 소행인데요. 그런데 잠시 뒤 발견된 곳은 화장실. 깨진 병에서 나온 술을 마시고 만취해 그야말로 뻗은 겁니다. 이 모습이 알려지며 굿즈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9천만 원어치가 팔렸다고요. 알고 보니 주변 가게 곳곳에 침입했던 상습범이라는데 술은 좀 자제해야 할 것 같네요. 매해 이맘때면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존재, 바로 산타죠.
올해도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러 출동했다는데요. 브라질로 가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어린이 환자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러 온 겁니다. 아이들은 주먹 인사도 하고 꿈에 그리던 산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를 안아주며 위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62세의 공무원인 이 남성, 올해로 26년째 산타 봉사를 하고 있다죠. 산타의 응원을 받은 아이들 빨리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반면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곳도 있었는데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해 보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밀치고 팔꿈치로 치고 급기야 머리채를 잡는 여성들. 멕시코시티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투명성 감시기관을 둘러싼 논쟁이 몸싸움으로 번진 건데요. 여당인 모레나당이 개혁을 내세워 투명성 기관을 재편하려고 하자 야당인 국민행동당이 정부 감시가 강화될 거라며 본회의장 연단을 점거한 겁니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장소를 옮겨 논의를 이어갔다는데요. 품격 있는 토론과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제는 1,000만 명 아래로까지 내려갈 추세인데요. 일자리를 구하러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왔지만 이 팍팍한 삶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어 청년층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취 중인 30대 최모 씨.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 월급을 받아도 넉넉지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속도라든지 뭐랄까 어른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집값도 거기가 더 싸고 물가도 더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뷔페 가격 식대라든가 아니면 식장 가격도 뭐 어떻게 알게 되는데 진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최 씨처럼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지난해 25.8%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혼인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청년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일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은데 거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청년들이 일찍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생 이행에 이제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갈수록 줄면서 전체 인구 중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까지 낮아졌습니다. 1,040만 4천 명으로 1,000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독감만큼 유행하는 RS 바이러스. 주로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으로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도 위험합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소아전문병원 외래진료실. 아침 9시 막 진료를 시작했지만 독감에 RSV까지 유행하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침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어린이집 놀이방을 보내놓으니까 감기를 달고 살아요. 지금.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감기와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층이 취약합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고령층은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지난주 기준 RSV 입원 환자는 263명. 매주 200명 넘는 환자가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는데 이 중 20-30%가 65세 이상입니다. RSV는 고령층에서 중증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가 없어 폐렴 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RSV 입원 환자 수는 독감보다 1.5배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환자들이면 약 50% 가까이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명 중에 1명은 이 병으로 사망하시는 결과까지 이른다는.
만성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이 고령층 안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꼽힙니다. 백신이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6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 접종률은 매우 낮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부모들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갖가지 제재도 별 소용이 없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강제 회수하기로 한 건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 여성은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로 21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3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식당 알바든 설거지 알바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되게 불안하고.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서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으로 그나마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만 원은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4명을 키우는 한 남성은 양육비 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밤에 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키웠는데 선 지급금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데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공부하겠다는 애들 공부 못 시키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용돈 못 주고 그럼 가장들 속에서 사실 써야 될 돈은 무한대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뒤 12월까지 6달 동안 3,868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했고 금액은 5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약속한 나머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실 하는 거지 뭐가 나올까? 사실 그런 기대는 안 해요. 강제 회수에 앞서 양육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는 강제 징수를 포함해 선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KT 새 대표 후보로 내부 인사인 박윤영 전 KT 사장이 4번의 도전 끝에 선정됐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해킹 사태로 떨어진 고객 신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KT 이사회가 박윤영 전 KT 사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1992년 KT에 입사한 박 전 사장은 사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KT맨으로 2019년과 2023년에도 최종 문턱까지 갔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후보 선정 결과를 두고 KT 안팎에서는 무단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위기 국면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T 사회는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영섭 대표는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경영 총체적 책임은 CEO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등등 해서 이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신임 대표의 핵심 과제는 대규모 해킹 사태 수습과 이로 인해 침체된 AI 사업 재시동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속에 사고 은폐 축소 의혹으로 뒤숭숭해진 조직을 추슬러야 합니다. 신임 대표의 초기 행보가 KT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선임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으로는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을 텐데요. 강원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큰 추위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9도, 창원과 부산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